이찬호님은 40년 동안 한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은퇴 후에는 황금빛으로 물들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3년 전 아내 김정혜님의 손에 들린 한 장의 진단서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중기 진입이라는 네 글자가 그의 남은 인생을 집어삼킬 듯이 벽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70대 초반에 접어든 이찬호님의 일상은 은퇴 후 여유로운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유쾌한 만남 대신 아내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돌봄이라는 고독한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의 물건 찾기, 방금 한 말 되풀이하기,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야 한다며 현관문을 열어젖히는 아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했던 아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고 낯선 존재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찬호님은 정성껏 차린 저녁 식사를 아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은 아내는 갑자기 찌개를 뱉어내며 "이게 뭐야? 상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걸 먹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호님은 그날 하루 종일 시장을 3번이나 다녀오며 아내가 좋아하는 재료로 끓인 찌개였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한 번도 소리친 적 없었던 큰 목소리로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당신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잠도 못 자고 당신 뒤치다꺼리만 하는데 나한테 상한 걸 먹였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내는 그 순간 놀란 눈으로 찬호님을 쳐다보았고 이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찬호님은 자신의 경노했던 모습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아내는 병으로 인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데 왜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병든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을까? 이찬호님은 그날 밤 쪼그려 앉아 통곡하며 절망적인 고립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단순히 몸이 힘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 미래에 대한 절망, 그리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고독이 한데 엉켜보호자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돌봄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며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계신 많은 보호자님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이찬호님처럼 가족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이런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닌가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찬호님은 아내에게 소리친 그날 이후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돌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내의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극심한 자책감은 오히려 찬호님을 더 지치게 만들었고 급기야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과 극도의 불안 증세로 이어졌습니다. 찬호님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내를 잠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호님은 옆동에 사는 박성민님을 만났습니다. 박성민님은 5년째 장모님을 치매로 돌보고 있는 분이셨는데 놀랍게도 늘 밝고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찬호님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죄책감과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성민님은 찬호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호님, 돌봄에서 오는 죄책감은 독과 같습니다. 그 죄책감은 찬호님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찬호님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돌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죄책감 내려놓기입니다." 박성민님은 자신이 처음 장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제대로 못 돌보면 장모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불효자라고 손가락질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장모님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때 박성민님은
무너진 보호자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다는 냉정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돌봄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야 하는 마라톤인데 시작부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박성민님은 자신의 삶을 먼저 챙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장모님을 모시고 주간 보호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모님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아팠지만 주간 보호센터에서 장모님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고 전문적인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성민님은 센터 이용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서점에 들러 마음의 양식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박성민님에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모님을 대할 수 있는 심리적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찬호님은 박성민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가족이니까 돌본다는 명분으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반면 박성민님은 자신을 먼저 챙김으로써 장모님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려야 환자도 산다는 돌봄의 첫 번째 지혜였습니다. 박성민님은 찬호님에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3가지 죄책감 해소 행동 지침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이기적 돌봄 시간을 공식화하십시오. 이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아내를 잠시라도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휴식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은 오직 자신의 취미나 휴식에 집중하며 아내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둘째, 완벽한 돌봄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치매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고통 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밥을 조금 흘려도 괜찮고 옷을 잘못 입어도 하루 정도는 괜찮다는 느슨함을 허용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돌봄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사용하십시오. 찬호님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공적 지원 제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박성민님은 센터 이용료의 8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집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님을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죄책감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온다는 것을 찬호님은 깨달았습니다. 박성민님은 이것이야말로 돌봄 전쟁에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무장해야 할 현실적인 지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찬호님은 그날 박성민님과 헤어진 후 곧바로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를 걸어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는 희망에 찬호님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의 짐이 드디어 한꺼풀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찬호님에게 돌봄의 가장 큰 고통은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내 정혜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엉뚱한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야 하는데 도시락을 싸야지라며 40대인 딸의 도시락을 싸겠다며 새벽에 주방으로 나서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찬호님은 그때마다 아니, 정혜씨 벌써 몇 시인데? 그리고 딸은 결혼해서 외국에 산 지가 언젠데? 라며 현실을 깨우쳐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의 불안한 눈빛은 더욱 커졌고 결국 당신은 늘 나를 구박해? 라며 울음을 터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찬호님은 자신이 아내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기에 남편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내는 마치 매번 처음 듣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이때 박성민님은 찬호님에게 두 번째 지혜, 진실 추구에서 감정 수용으로의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박성민님은 치매 환자의 머릿속 시계는 과거에 어느 행복했던 순간에 멈춰 있을 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막내딸의 도시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딸이 40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딸을 챙겨주고 싶었던 엄마로서의 따뜻한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찬호님은 박성민님의 조언을 듣고 다음부터는
아내의 엉뚱한 말에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아내가 막내 도시락 싸야지라며 주방으로 나섰을 때 찬호님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사실을 정정하는 대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막내가 벌써 그렇게 컸네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싶은 정혜 씨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울음을 멈추고 찬호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 우리 딸은 엄마 밥을 제일 좋아했지라고 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안함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두 사람은 잠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찬호님은 치매 환자와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공감해주는 태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는 기억을 저장하는 회로는 망가졌을지 몰라도 감정을 느끼고 저장하는 회로는 비교적 오래 유지된다는 의학적인 사실도 그의 깨달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내의 엉뚱한 행동은 무의미한 실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감정 회로를 통해 사랑을 갈구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박성민님은 이런 감정 수용을 돕기 위해 치매 환자 맞장구 3단계 대화법을 찬호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단계 감정 읽어주기. 회사에 가야 한다고 하면 회사 가셔야 해서 마음이 조급하시군요. 중요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라며 환자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인정해줍니다. 2단계 공감하며 동조하기. 환자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환자가 머물러 있는 시간대로 돌아가 공감합니다. 맞아요. 어렸을 때 시골집 마당에서 놀던 그 해가 정말 따뜻했죠. 3단계 현실로 부드럽게 전환하기. 감정이 안정된 후 부드러운 유도와 핑계를 통해 현재 상황으로 복귀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 시간이니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그때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찬호님은 이 3단계 대화법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아내와의 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아내는 찬호님을 여전히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보호자로 인식했고 잔소리나 짜증이 사라진 찬호님 역시 아내를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횟수가 점차 늘어갔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극복할 수 없다는 좌절감 대신 기억 대신 감정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발견한 것입니다. 찬호님은 주간 보호센터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며 육체적인 부담을 덜게 되었고 아내와의 소통법을 배운 덕분에 마음의 평화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호님에게는 돌봄을 벗어날 수 없는 24시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요양 서비스가 끝나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찬호님은 다시 대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화장실에 가자고 할지, 언제 밥을 달라고 할지, 언제 방을 배회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에 찬호님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보호자를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주범이었습니다. 찬호님은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내의 작은 움직임에 벌떡 일어나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돌봄을 잠시라도 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했지만 그것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민님은 세 번째 지혜를 찬호님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 시간표를 만들고 그 안에서 황금 1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지치지 않는 보호자를 위한 시간 관리 전략으로 박성민님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비행기의 자동항법 장치처럼 루틴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야만 보호자가 잠시라도 운전대를 놓고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호님은 아내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 후 30분 동안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녁 식사 후 약을 복용한 뒤 1시간 동안은 깊은 낮잠 같은 편안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2시간을 합치면 매일 약 1시간 30분의 환자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바로 찬호님의 황금 1시간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찬호님은 이 시간 동안 아내를 소파에 편안하게 눕히고 좋아하는 음악이나 잔잔한 자연 영상을 틀어준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그 한 시간 동안 산책을 나가거나 밀린 개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완전히 멍하니 있기를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문을 열고 자신을 찾을까봐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찬호님이 정해준 그 루틴 안에서 평화롭게 머물렀습니다. 이 황금 한 시간이 찬호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시간 동안의 완벽한 휴식은 나머지 23시간 동안의 돌봄 에너지를 충전해 주었습니다. 찬호님은 이 전략을 통해 돌봄의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의 심리적 통제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을 때 쉰다는 자기 결정권이 회복되자 돌봄에 대한 짜증이나 분노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성민님은 황금 한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돌봄 환경 최적화 3원칙도 함께 전수했습니다. 첫째, 안전구역 설정입니다. 아내의 주요 동선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위험한 물건은 모두 치우는 등 아내가 잠시 혼자 있더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물리적인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해야 합니다. 이 안전구역이 바로 보호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둘째, 이탈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현관 앞에는 아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림이나 물건을 두어 바깥으로 나가려는 욕구를 잠시 잊게 만드는 등의 작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휴식 중 알림 장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찬호님은 스마트워치를 구매해 아내의 침대나 소파 근처에 부착된 간단한 호출벨과 연동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나 소리가 감지되면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하여 찬호님은 자신의 방에서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아내의 상태를 불안해하지 않고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호님은 이 세 번째 지혜를 통해 돌봄이라는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하는 고통이 아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눌 수 있는 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24시간 내내 긴장하지 않았고 확보된 황금 한 시간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호님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후 이제 아내 정혜님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치매는 막을 수 없지만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박성민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아내 정혜님은 밤낮이 바뀌어 새벽에 활동하고 낮에 잠을 자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증세가 더욱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의 생활 리듬 유지가 뇌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아내의 강한 거부와 무관심 때문에 루틴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찬호님은 박성민님에게 어떻게 해야 환자가 스트레스 없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민님은 바로 네 번째 지혜, 즐거운 강박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놀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환자가 스스로 루틴을 따르게 만드는 3단계 놀이 치료 방식이었습니다. 1단계 추억 소환 놀이로 아침 깨우기. 찬호님은 아침 8시가 되면 아내를 강제로 깨우는 대신 아내의 과거 가장 좋았던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아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내 정혜님은 젊은 시절 피아노 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해낸 찬호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피아노 곡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우리 결혼식 때 당신이 연주해줬던 그 곡이네요. 나랑 잠깐 손잡고 춤 한번 출까요? 라며 아내의 손을 잡고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음악에 대한 반응은 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에 아내는 음악이 나오자 몸을 일으켜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 활동은 자연스럽게 기상과 가벼운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강요가 아닌 즐거웠던 기억의 자극은 루틴을 시작하는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2단계 책임감 부여 놀이로 낮 시간 활동 유도. 치매 환자는 무기력해지기 쉽지만 작은 책임감을 부여받으면 자존감을 회복하고 활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찬호님은 아내에게 찬호 씨의 전속 주방 도우미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정혜님은 복잡한 요리는 못하지만 씻은 채소를 그릇에 담거나 밥상에 수저를 놓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찬호님은 아내가 수저를 놓을 때마다 와, 역시 정혜 씨가 놓은 수저가 제일 예쁘게 놓이네요. 나도 이제 정혜 씨 없이는 밥상 못 차리겠어요 라고 극찬했습니다. 이 작은 임무는 아내에게 나는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식사 준비 루틴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3단계 미래 계획놀이로 저녁 안정감 조성. 치매 환자는 해가 지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심해지는 선다운 증후군을 겪기 쉽습니다. 찬호님은 이를 막기 위해 저녁 식사 후 내일 할 일 계획 짜기라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짠 계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찬호님은 아내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함께 달력에 스케줄을 적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손주가 오는 날이니 정혜 씨가 가장 좋아하는 노란색 스웨터를 입고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처럼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아내의 말에 섞어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은 아내에게 내일이 있다는 희망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불안감을 크게 낮추어 주었고 안정적인 수면 루틴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즐거운 강박 전략은 단순히 시간을 정해놓고 행동하는 것을 넘어 아내의 남아있는 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치료적인 행위였습니다. 찬호님은 이로 인해 아내의 증세 진행 속도가 확실히 더뎌지고 웃는 시간이 늘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이 즐거운 강박이야말로 돌봄 전쟁에서 환자를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찬호님은 4가지 지혜를 통해 돌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했고 아내와의 소통이 개선되었으며 아내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찬호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돌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아내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아프게 될까봐 두려웠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박성민님은 찬호님의 깊은 고민을 듣고 5번째이자 가장 현실적인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의무만이 아니며 국가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이는 실버 멘토링이라는 개념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돌봄의 중요한 동반자로 삼는 전략이었습니다. 박성민님은 자신이 처음 장모님을 돌볼 때 가장 큰 실수도 바로 정보의 부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발품을 팔아 찾아낸 작은 정보 하나가 장모님의 삶의 질과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5번째 지혜는 정보력이 곧 돌봄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찬호님은 치매 안심센터에 문의하여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찬호님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보호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는 과정은 고독했던 돌봄 전쟁을 함께하는 여정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이제는 모두가 겪는 과정이구나라는 공감 속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한 보호자님은 찬호님에게 치매 가족 휴가제라는 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일시적인 휴식을 원할 때 치매 환자에게 단기 보호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재충전을 돕는 국가지원 제도였습니다. 찬호님은 이 정보를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모시고 요양병원에 단기 입원시키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던 찬호님은 이것이 국가가 보호자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홀로 여행을 다녀온 찬호님은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훨씬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성민님은 전문가 활용의 지혜도 강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 변화에 대해 가족끼리 고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성민님은 주기적으로 치매 전문 코디네이터와 상담하고 아내의 행동 변화에 따른 대처법을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옷을 입지 않으려 할 때 강요 대신 따뜻한 담요로 감싸주면서 슬쩍 옷을 입히는 방식과 같은 전문가의 구체적인 팁들은 찬호님의 돌봄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찬호님은 이처럼 간병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아닌 시스템과 커뮤니티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돌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 지혜는 찬호님에게 평생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물했습니다. 찬호님은 박성민님에게 배운 5가지 지혜를 통해 돌봄 전쟁을 멈추고 함께하는 여정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아내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돌봄을 하는 중에는 자신을 잃을까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찬호님은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아내의 기억을 앗아갔을지언정 두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랑의 본질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찬호님은 더 이상 아내가 어제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엉뚱한 말에는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이나 사랑받고 싶은 감정에만 집중하여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이 아닌 감정으로 연결되는 사랑의 재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확보된 자신만의 황금 1시간을 통해 지치지 않는 힘을 얻었고, 아내의 삶에 즐거운 강박이라는 루틴을 심어주어 아내의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는 죄책감을 버리고 국가와 이웃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숭고한 돌봄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찬호님의 변화는 아내 정혜님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짜증과 피로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돌아오자 정혜님 역시 불안 증세가 줄어들고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치매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지만 이제 그 벽을 마주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보호자님들, 치매 가족을 돌보는 여정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힘들고 고독한 전쟁입니다. 하지만 부디 이찬호님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님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이 환자를 더 잘 돌보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5가지 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나를 위한 이기적 돌봄 시간을 오늘 당장 30분이라도 확보하십시오. 2. 가족의 틀린 기억에 맞는 사실을 주장하는 대신 따뜻한 감정으로 반응해 주십시오. 3. 치매 안심센터나 주간 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첫발을 내디디십시오. 치매 돌봄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모두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인간으로서 가장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보호자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